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59세 이순자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의 공기는 참 신기합니다. 분명 한낮의 햇살은 여름처럼 따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면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서늘한 바닷내음이 실려오거든요. 꼭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뜨겁게 살다가도 어느덧 서늘한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제게도 그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건 하나뿐인 아들 준혁이를 장가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아들 정준혁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 정태민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묵묵히 돈을 벌어왔고, 저는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녀석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는 낙으로 살았지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고춧가루와 마늘 냄새가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허리는 늘 뻐근했지만 아들 녀석이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 하고 말할 때면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손과 팔에는 화상 자국이 끊이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은 소주 한 병을 들이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해냈소.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날의 남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38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감의 이름은 한수미.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연예인처럼 예뻤으며 말투는 교양 있고 부드러웠습니다. 어찌나 우아한지 제 눈에는 공주가 따로 없더라고요. 처음 본 날 수미는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옷값만 해도 제가 한 달 동안 반찬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준혁 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두 분 고생 덕분에 준혁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면서요? 저도 앞으로 잘 모실게요. 수미는 싹싹하게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혁이가 복도 많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다니.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헛기침만 푸푸해댔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그런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며느리의 달콤한 말만 들렸으니까요. 상견례는 해운대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어떤 포크를 먼저 사용해야 할지조차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돈 어른, 그러니까 수미 어머니인 장 여사를 처음 만났는데 참 곱고 교양 있어 보이더군요. 샤넬 로고가 박힌 핸드백과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값비싼 향수 냄새까지. 저희 같은 시장 사람들과는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분 같았습니다. 사부인, 저희 수미가 좀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귀하게 키운 딸이라 고생은 안 시켰으면 하는 게 어미 마음이네요. 요즘 젊은 애들이 고생하면 금방 지쳐버리잖아요. 장 여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우리 아들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인데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요. 식사 내내 사돈 측에서는
자기 딸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지, 해외 연수를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하고 맞장구 칠 뿐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집안이랑 우리랑 격이 안 맞는 것 같소? 준혁이가 나중에 고생하는 거 아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고 예쁜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은 늘 부정적이야.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내외를 팍팍 살려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사돈 집안이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준혁이가 처가에서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처가 식구들이 우리 딸이 시집을 잘못 갔다고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노후에 들어가 살려고 해운대에 미리 사뒀던 아파트까지 아들 신혼집으로 내주기로 한 겁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 부부가 1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조금씩 돈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4평짜리 아파트. 저희는 언젠가 그곳으로 이사가서 조용히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꿈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완전히 발끈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요? 거기는 우리 마지막 남은 집이요. 그것까지 다 퍼주면 우리는 나중에 어디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요? 지금 이 집도 월세인데.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들 기죽는 꼴 보고 싶어요? 사돈 보아하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던데 우리 준혁이 처가에서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신혼집도 없는 남자라고 처가 식구들한테 뒷말 들으면 어떡하고요?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아들 허리 펴고 살게 해줘야죠.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이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확신이요. 당신은 부모 노릇을 그따위로 하려고 하는 거요? 자식 버릇 망치는 게 부모 노릇이요?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효자예요, 효자. 나중에 우리한테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거라고요. 결국 사흘 동안 싸우고 또 싸운 끝에 남편은 깊은 한숨과 함께 허락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시오. 나중에 내 탓하지 말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눈과 귀가 모두 막혀 있었지요.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준혁이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제가 나중에 큰 아파트 사드릴게요. 진짜로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친구들한테 자랑 엄청 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큰 집을 해주셨다고요. 아버님도 진짜 감사해요. 옆에서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제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노후의 보금자리였던 해운대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아들 내외의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등기 이전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게 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텅 빈 아파트를 어떻게 꾸밀지 상의하고 싶다며 저희를 불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여기는 소파를 놓고 저기는 텔레비전을 놓고 주방은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좋겠어 하며 신이 나서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졌습니다. 한평생 고생한 보람이 이런 건가 싶었지요.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앞에서 행복해하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보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지럽던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어머님, 집을 이렇게 떡하니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해요. 시어머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오냐, 아가. 너희만 좋으면 됐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근데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은 집 해주실 때 에어컨이랑 냉장고 같은 큰 가전도 다 해주는 게 유행이래요. 특히 신혼부부한테는 기본으로 해준대요. 저희가 아직 돈이 없어서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이가 없다는 듯 허웃음을 터뜨렸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도 줬는데 이제 가정까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는 아들 녀석의 얼굴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지금 처가와 마누라 사이에서 난처하구나. 이 애미가 나서서 길을 살려줘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럼 해주고 말고. 가전이 뭐 대수야. 필요한 거 싹 다 말해봐. 이왕 시작하는 거 부족함 없이 채워 넣어야지. 제 대답에 며느리는 얼굴이 환해지며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제 친구들이 시어머님 자랑 엄청 할 거예요. 아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마워, 엄마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나는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오겠어 하며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 서늘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애써 남편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아비라는 사람이 속이 저렇게 좁아서 쓰나 하고 오히려 남편을 타박했지요. 그날 밤 결국 저희 부부는 크게 다퉜습니다. 집을 줬으면 됐지. 이제는 하다하다 살림까지 대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저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것 같아? 걸어다니는 은행으로 보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애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 보태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야겠어요? 당신은 아들 자존심도 생각 안 해요?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자존심? 제 힘으로 일어서는 게 자존심이지.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자존심이요? 당신 눈에는 저 싹수 노란 것들이 안 보여? 당신이 저렇게 다 받아주니까 애들이 버릇 없어지는 거라고. 결국 남편과의 싸움은 제 고집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몰래 노후 자금으로 부어두었던 마지막 적금을 깼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당당하게 통장을 내밀었죠. 적금 해지해 주세요. 전액 다요. 그렇게 찾은 1,500만 원이 넘는 돈은 곧장 아들 내외의 최신형 냉장고, 85인치 대형 텔레비전, 드럼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텅 비었던 신혼집이 번듯한 가전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비어버린 재산 통장과 남편의 서운한 마음은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소주만 마셨고 저는 괜찮아. 나중에 아들이 다 갚아줄 거야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매주 일요일마다 엄마, 이번 주도 잘 지냈어?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으러 갈게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2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3달째부터는 2주일에 한 번, 그리고 넉 달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되는 연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습니다. 신혼인데 당연히 바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준혁아, 밥은 먹었어?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주말에 밥이나 한번 먹으러 안 올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아이고, 엄마, 나 이번 주말엔 처가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해서 장인어른이 바람 좀 쐬고 싶으시대. 미안, 다음에 꼭 갈게. 그래, 알았다. 재밌게 다녀와라.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언제나 빈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며느리 SNS를 가끔 들여다보면 주말마다 장인, 장모님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제주도며 강릉이며 여행 다니는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진마다 달린 해시태그도 화려했어요. 해시태그 우리 가족, 해시태그 행복한 주말, 해시태그 사위 최고, 해시태그 장인어른 사랑해요, 해시태그 완벽한 하루. 그 화려한 사진들 속에 저희 부부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방문은 한 번도 SNS에 올리지 않았지요. 어쩌다 명절 때 억지로 들렀을 때도 사진 한 장 찍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게 쓴웃음을 지으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저놈은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한서방네 아들이라니까. 당신만 아직도 그걸 몰라. 집 줬으니 이제 우리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준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혼이라 처가에 신경 쓰는 거지. 시간 지나면 우리한테도 잘할 거예요. 저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다가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며칠 전에 센텀시티 백화점에서 순자 씨 아들 내외 봤어. 장인, 장모랑 같이 있던데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사더라고. 수백만 원은 좋게 쓴 것 같던데 아들이 효자네, 효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인, 장모한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주면서 정작 저희한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게 효자인가요? 그러던 중 남편의 65번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신당부를 했죠. 준혁아,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아빠 생일인 거 알지? 65이야, 65. 환갑 다음으로 중요한 생일이잖아. 그날은 다른 약속 절대 잡지 말고 꼭 와야 해. 마누라도 꼭 데리고 오고. 네, 엄마. 당연하지. 내가 아버지 생신을 어떻게 잊겠어? 벌써 달력에 표시해뒀어. 맛있는 케이크 사들고 갈게. 수미도 선물 준비하고 있어. 걱정 마, 꼭 갈게.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힘차던지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해 놓을게. 아빠도 너 오는 거 엄청 기다리시거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생일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나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샀습니다. 최고급 한우갈비, 싱싱한 야채, 손이 많이 가는 각종 나물들. 집으로 돌아와서는 쉬지 않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LA 갈비찜을 3시간 동안 푹 고았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따로 볶아서 만들었습니다.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삼색나물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육전, 파전까지. 오후 4시쯤 되니 상이 가득 찼습니다. 한 상 가득, 아니, 2상이 꽉 찰 정도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놈을. 하지만 남편의 입가에는 슬며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 산 와이셔츠까지 꺼내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빗어 넘긴 걸 보니 남편도 아들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5시, 6시, 7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고객님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준혁아,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니? 아빠가 기다리신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올려놓았던 갈비찜에서 나던 김이 사라지고 기름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눅눅해졌고 나물들은 색이 변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저는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고 남편은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채울 뿐이었죠. 8시가 넘어가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여보, 소주는 왜? 됐어. 혼자 먹을 거요.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소주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1잔, 2잔, 3잔. 말없이 계속 마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9시 반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오는 건가? 늦었지만 축하해 주러 오는 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 정말 미안해. 오늘 갑자기 수미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응급실에 다녀오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좀 전해줘. 생신 축하드린다고. 용돈은 내가 내일 당장 계좌로 붙여드릴게. 병원? 응급실? 며느리가 아프다고?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래. 수미가 많이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 갔었어. 지금은 괜찮아졌어. 엄마, 미안해. 전화 못 받아서. 알았다. 괜찮아. 몸 조심하고. 수미한테도 푹 쉬라고 전해줘. 응, 고마워, 엄마.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믿어? 그 말을? 여보,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됐어. 이제 그만합시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생일상, 초도 켜지 못한 케이크, 굳어버린 갈비찜.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부부의 처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지, 정말 응급실까지 갈 정도였는지 걱정이 돼서 무심코 며느리의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병원 사진이라도 올렸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답니다. 1시간 전 정확히 밤 11시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집,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프라이빗 룸을 배경으로 아들 내외와 사돈 부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듯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아들은 멋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고급 요리들 앞에는 사랑하는 아빠 65세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쓰인 커다란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케이크 촛불을 끄는 사진, 선물을 뜯는 사진. 선물 상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롤렉스 시계 상자, 루이비통 벨트 상자.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65세 생신 파티. 인생 최고의 날. 통 큰 우리 신랑이 전부 쌌어요. 롤렉스 시계 선물까지. 우리 신랑 최고 아빠 사랑해요. 해시태그 아빠 생신 해시태그 65세 해시태그 생신 축하 해시태그 사위 찬스 해시태그 장인어른 은사위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가족 해시태그 롤렉스 해시태그 명품 선물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사랑.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팠다고, 응급실에 갔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생일과 사돈의 생일이 같은 날이었던 겁니다.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개의 생일 파티가 있었던 것이고, 아들은 장인의 생일을 택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한 감정. 그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ATM일 뿐이구나. 필요할 때만 찾는 은행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아가, 어제 SNS에 올린 사진 봤다. 사돈 어른도 생신이셨더구나. 어제가 생신이셨구나. 아, 네. 어머님 보셨어요? 저희 아빠 생신이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었니? 응급실 간 것도? 수미야, 너 어제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내 아빠 생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은 날이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 시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며느리의 대답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가 되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운하세요? 근데 저희 아빠 생신이기도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한테는 시아버지 생신보다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가족부터 챙겨야죠.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용돈은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차가운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가족. 그럼 나는, 내 남편은,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집도 주고 가전도 사주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몸져 누웠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며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큰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미음을 끓여와도 한 숟가락 뜨다가 그만 토해냈습니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겠소. 병원에라도 가봅시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병원에 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온몸의 기운을 다 빼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살이 빠져 광대뼈가 붉어져 나왔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작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저놈들을 가만 안 둬.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에 누워있는 제게까지 그 고함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놈아, 내 애미가 몸져 누웠다. 내 마누라가 한 소리 때문에 충격받아서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 당장 와보지 못해. 남편의 목소리가 쉬어 갈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또 어디서 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 아버지, 저 지금 장모님이랑 롯데월드 놀러 왔는데. 바쁜데요? 엄마가 뭐 그리 유난이세요? 원래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따 시간 되면 전화 드릴게요. 유난? 금방 괜찮아진다고? 남편이 뭐? 유난? 이놈아, 내가 지금 하고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는 매정하게 뚝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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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신호음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허망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보더니 벽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깨진 액정 사이로 며느리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온 사진을 보는 순간 마지막으로 남았던 한 가닥 희망마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수미와 준혁이가 수미 어머니와 함께 롯데월드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띠를 쓰고 솜사탕을 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놀이공원 데이트 사위가 쏘는 통 큰 선물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까지. 역시 우리 신랑 최고 해시태그 엄마 사랑해 해시태그 사위 찬스 해시태그 롯데월드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가족 나들이 해시태그 완벽한 하루. 준혁이는 아픈 어머니한테는 유난 떤다고 하면서 장모님과는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간 이용권까지 사줬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수십만 원은 좋기 할 텐데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몸져 누웠던 제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아들 녀석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위문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안부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뺨은 쪽 꺼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온화하고 다정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시간은 무심하게도 아들 내외의 결혼 1주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휴대폰 화면에 우리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1년이 되었으니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는 걸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명랑함에 제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속을 끓이며 보낸 몇 달의 시간은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몸져 누웠던 것도, 남편이 절망했던 것도, 그 모든 게 이 아이한테는 그저 유난이었던 겁니다. 뭐냐? 너는 잘 지내고?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야 잘 지내지. 엄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전화했어.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탁? 또 무슨 부탁? 응, 말해봐. 엄마,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년 됐잖아. 그동안 엄마가 집도 해주시고 가전도 다 사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말이야.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명의를 수미 앞으로 좀 옮겨줄 수 없을까? 우리 대출 만기가 되어서 담보가 필요한데 수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자율도 낮아지고
대출도 더 많이 나온대. 금융회사에서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 명의가 유리하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도 주고 가전도 사주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이제는 명의까지 달라고? 뭐라고? 집 명의를 며느리 앞으로? 응,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야.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거지. 집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잘 살려면 필요한 거라고. 엄마, 부탁이야.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아니다. 그건 안 돼. 제 입에서 단호한 거절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꾸는 건데. 안 된다고 했다. 그 집은 내 이름이고 앞으로도 내 이름일 거야.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준 집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준 게 아니라 살라고 한 거야. 내가 언제 준다고 했니? 전화는 그렇게 차갑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며느리 한수미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게 준혁이가 명예 이전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앞으로 용돈 필요하실 텐데. 며느리는 그러면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봉투가 묘하게 얇았습니다. 이게 뭐니?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용돈이에요. 열어보세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딱 5만 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님, 앞으로 매달 드릴 용돈이에요. 집 명의만 옮겨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매달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오늘은 우선 이걸로. 며느리가 말을 잇는 순간 제 입에서 차갑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장면이나 시켜 드세요? 네. 이 5만 원으로 자장면이나 시켜 드시라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해운대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니? 5억은 넘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고 노후 대책이었던 집이야. 그 집을 내 명의로 넘기는 대가가 한 달에 5만 원? 어머님, 오해예요. 이건 시작이고. 시작? 시작은 무슨 시작? 너희가 나를, 우리를 뭘로 보는 거니? ATM으로 보는 거야? 돈 뽑는 기계?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돈 떨어지면 5만 원 쥐어주면서 자장면이나 먹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소리를 질러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5만 원짜리 한 장. 평생 모은 재산, 노후 대책,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바쳤는데 돌아온 건 고작 5만 원짜리 한 장과 자장면이나 시켜 드세요라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이제 제 손으로 끝낼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옆에 있소.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처분금지가 처분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SNS 캡처 화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를 모두 꺼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법원의 처분금지가 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 내외를 해운대 신혼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아마도 명예 이전을 결정한 줄 알았나 봅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이 집 말이야. 네, 어머님. 명예 이전 결심하신 거죠? 며느리가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집 팔 거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이 집 팔 거라고 했어. 내 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우리 집인데 저희한테 주신 집 아니에요? 아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에 누구 이름 적혀 있는데? 이순자, 내 이름이야. 내 집이지 너희 집이 아니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저희한테 주신 집을 왜 갑자기? 주긴 뭘 줘? 나는 한 번도 너희한테 준다는 말 한 적 없어. 살라고 했지. 그런데 그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5만 원 쥐어주면서 자장면이나 시켜 먹으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며느리가 급히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난 이미 결정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젊은 부부 한 쌍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 맞죠? 매물 확인하러 왔습니다. 중개인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 집 보러 오셨죠? 바다뷰가 정말 끝내주는 집입니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신혼집으로 딱이겠어요, 여보.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면 오늘 계약하셔도 됩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요. 이미 늦었어.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ATM으로 봤잖아.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돈 떨어지면 5만 원 던져주면서 자장면이나 먹으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저는 중개인에게 다가가 매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5천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계약 진행하시죠. 제가 펜을 들어 서명하려는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효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 이미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어제 인용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등기부에 등재되었고요.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해요. 이제 이 집은 누구도 팔 수 없고 명예 이전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미 며느리의 강압적인 명예 이전 요구, SNS에서의 시댁 비방, 모욕적 발언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장면이나 시켜 드세요라는 발언과 5만 원 봉투 사건,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을 거짓말로 회피한 사실, SNS에 해시태그 시댁 끝노닥 같은 해시태그를 단계시물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언제? 늦었어요. 이미 법원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삭제해봤자 소용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젊은 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거실에는 다시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미 씨, 자장면값 5만 원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그 5만 원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 고맙다. 어머님, 이제부터 이 집은 절대 너희 손에 넘어가지 않아.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야. 유언장도 이미 작성했어. 이 집은 지역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한 평도 안 줘. 며느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저희가 이 집에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투자? 너희가 뭘 투자했는데? 가전? 그거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야. 너희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 오히려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퍼부었는데. 집값 5억, 가전 1,500만 원. 합치면 5억 1,500만 원이야. 그 돈으로 너희는 뭘 해줬어? 5만 원? 그게 답이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다. 이미 법원 결정 났어.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 참고로 며느리 씨 시댁 비방으로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합니다. SNS 게시물들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원하시면 추가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이요. 당분간 너희 둘이 이 집에서 나가.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월급 합치면 얼마야?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잖아. 아니면 사랑하는 처가 댁에서 얹혀 살든지.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직장에 휴직계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SNS 계정은 완전히 삭제되었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부모 재산 놓친 바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이 이야기가 퍼져서 해운대 자장면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짐을 싸서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알았어. 잘 가거라. 혹시 나중에라도. 됐다.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 손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계속 울기만 해요. 아빠도 힘들어 보여요. 할머니,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미하고는 당분간 따로 지내기로 했어. 이혼은 아니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했어. 아들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못 줘.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아요. 집은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가족.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집이나 돈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지. 너 이제 그걸 알겠니?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와 아들, 저와 남편. 넷이서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따뜻한 김이 우리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치찌개 속 차돌처럼 얇지만 진한 기름기가 혀끝을 감싸듯 그 작은 밥상 위에서 저는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되찾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시작할게. 처음부터 제대로. 이번엔 진짜 효도할게. 효도는 나중에 생각하고 너 인생부터 제대로 살아. 내 힘으로 일어서. 그게 진짜 효도야. 며칠 후 저는 지역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을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해운대 아파트를 나중에 이곳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유원장에 명시해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원장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내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순자로. 자장면값 5만 원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 모욕이 내게 눈을 뜨게 했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가족이란 이름에 가려진 서러움을 혼자 삼키는 게 미덕은 아니라고.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젖히고 빈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동백나무에서 꽃봉오리가 하나둘 맺혀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활짝 피어날 그 꽃들처럼 제 인생도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저는 일기장을 덮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고마워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나도 이제 안다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동백나무 잎에서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가슴 답답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뛰어놀던 소녀. 그 소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그 목소리에 저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의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저 자신으로 사는 자유. 그 자유를 되찾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자장면값 5만 원이 저를 일깨웠으니까요. 그 작은 모욕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 선물 말입니다.